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녹화를 했는데, 이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은지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서 다크서클이 좀 내려왔습니다. 소리가 좀 울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더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네,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조선 전기의 경제 수능 특강은 48페이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조선시대는 선생님이 조선시대는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지? 오늘은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꾸 이게 올라가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크게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수치 체제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의 산업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제도를 보면 우리 배웠던 단어네요. 과전법이라고 나와요. 과전법 누가 실시를 했나요? 맞습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가 실시했다고 했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구나. 고려는 고질적인 토지 문제가 있었다. 그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신진사대부가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급진개혁파가 승리를 하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했다. 그럼 과전법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공간이 없어서 판서를 다 못했어요. 수능특강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능특강 48페이지 토지제도의 변화, 과전법 찾았나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에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실시한 제도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관리에게 경기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하는 제도. 자, 여기서 키워드는 경기지방의 토지, 그리고 과전.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자, 설명을 하면 토지를 주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관리들한테 토지를 줬는데, 이때 당시에 토지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첫째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그리고 토지에 대한 수조건이 있어요. 토지를 준다라고 했을 때, 내 토지라고 했을 때 소유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토지에 대한 수주권 또한 내 토지를 의미해요. 좀 어렵다, 그치? 소유권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토지를 말하는 거고, 수조건은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을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수조건이다. 이해됐나요? 다시 설명해 볼게. 토지를 하면 소유권, 수조건이 있어요. 근데 소유권은 내가 가진 토지, 이 토지가 내 땅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수조건은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수조건이다. 이게 대면 수업을 하면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격 수업이라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급하는 토지 과전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건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지방의 토지에 대해서 표시하고 이렇게 필기하자. 사전경기 원칙. 좀 어려운 용어인데, 문제 지문이나 사료 속에 경기사전 또는 사전경기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지방의 토지, 수도 인근 지방의 토지를 주는 것이다. 선생님, 그럼 경기지방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어떻게 토지를 지급했나요? 네, 거기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수조건을 지급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경기지방에서만 실시된 내용이다. 과전법. 자, 특징을 같이 한번 볼게요. 특징.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에 무엇을 지급했다? 수조건 별표. 그리고 전자에 동그라미 펴보자. 전자. 그리고 현자에 동그라미 쳐보자. 자, 이유는 이따 설명할게요.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하였다. 밑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토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괄호 내용 읽어보자. 일부 토지는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이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 관리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명목으로 수신전이라고 휴량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을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수신전과 휴량전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신전이 뭐냐면 남편을 잃은 부인이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을 수신전이라고 해요. 지금하고 다르게 이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부인을 과부라고 해서 과부가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을 안 좋게 바라봤어요. 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바라보던 시선이 있었어요. 재혼을 하지 않고 남편을 잃은 부인이 받은 토지가 바로 수신전이다. 휴량전은 부모를 잃은 자식이 받는 토지가 휴량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신전과 휴량전을 명목으로 토지를 계속 자손들에게 세습을 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지가 있어요. 공신전, 공회전, 군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만 더 알아볼까? 공신전이라고 적어보자. 공신전. 우리 선생님이 조선시대는 여러 가지의 공신이 있다고 했어요. 뭐 개국공신도 있다고 했고, 제2차 왕자의 날을 진압하는 데 도와준 공신들, 그리고 세조, 개유정난을 일으키는 데 도와준 공신, 그리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이 되는 데 도와준 공신, 여러 공신들이 있다고 했었지. 그 공신들한테 계속 토지를 주는 거예요. 과전을. 그것이 바로 공신전이다. 그럼 이 공신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너무 많이 토지를 주는 거야. 토지를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인해서 세습을 하고 많은 공신전을 주다 보니까 더 이상 나누어줄 토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조 시기가 되면 직전법을 실시해서 이 문제를 고칩니다. 자, 어떻게 고치는지 수능 특강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직전법 실시 배경 같이 볼게요. 세습되는 과전의 증가로 새로운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였다. 자, 여기서 세습되는 과전 밑줄 치고 가라고 써있다고 하자. 가에 해당하는 토지 두 가지를 쓰시오. 그렇지, 수신전과 휴량전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쉼표하고 토지 부족 옆에 쉼표하고 공신전 남발 이렇게도 쓰자.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건 지급 대상을 별표, 현직 관리로 축소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전 동그라미, 현 동그라미 하라고 했지? 여기서 전직, 관리를 그만두고 이제 전직 관리가 된 사람한테도 받았던 토지인데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직 관리 제외하고 현재 관리로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게 됐다. 그게 바로 직전법이다.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은 어떻게 했다? 맞습니다. 폐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직전법이다. 그런데 직전법을 실시를 해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수조건을 남용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조건을 남용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리가 수조건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어떤 땅을 받았어요. 그 땅에 대한 수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도 내 마음대로 걷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걷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거나 뭐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해서 때로는 풍년이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흉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풍흉이라고 해요. 줄여서 풍흉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 정해진 세금 계속 내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세금을 과다하게 수치를 하게 돼요. 그것을 바로 수조권을 남용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조선 성종 시기에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돼요. 자, 내용을 수능특강 같이 한번 볼까? 관리들이 수조권을 남용하여 밑줄, 수조권 남용, 과다하게 수치했다. 당연히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겠지. 짜증나겠지. 농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래서 성종은 화살표, 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하여 조세를 거둔 후에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작게는 주민센터, 크게는 뭐 시청 이런 쪽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국가 주도의 기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수확량을 따져서 그리고 그것을 조세를 거두는 방식이 관수관급제다. 자, 선생님 말이 꼬였는데 국가 차원에서 관청에서 수확량을 확인한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것, 그것이 바로 관수관급제예요. 네,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조권을 지급했던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던 직전법이 폐지되었다. 네, 동그라미 3번 같이 볼게요. 직전법 폐지 16세기라고 나오는데 명종이라고 적을까? 명종? 네, 명종 시기에 폐지가 돼요. 네,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소멸, 그리고 녹봉만 지급이라고 나오네요. 녹봉 체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라 너네 월급 줄게 하고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 하나만 할까? 녹봉만 지금 옆에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었다 라고 필기할게요. 지주전호제 확산. 다 적었나요? 아직 안 적었지? 자, 지주전호제가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주는 땅지, 그리고 주인주, 땅의 주인을 말해요. 그리고 전호는 경작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선생님 아까는 소유권, 수조권 복잡했는데 경작권은 또 뭔가요? 자, 소유권과 수조권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 소멸됐어.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면 또 선생님이 경작권이라고 했는데 수조권이 사라지고 경작권이 새로 생겨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경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더 쉽게 표현할게. 소작농 체제야. 소작농이 일을 하고 땅의 주인은 수확량의 일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주전호제라고 한다. 오케이? 지주는 땅의 주인, 전호는 소작농을 의미합니다.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치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치체제는 쉽게 표현을 하면 지금 표현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세금을 걷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공납 여기 있는데 조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세는 땅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걷는 것이 조세다. 그래서 밭전자를 써서 전세라고도 해요. 선생님 우리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다 세금 걷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토지제도 과전법, 직전법, 수조권에 의해서 걷는 세금이 바로 조세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는다. 자, 그리고 수능특강을 같이 한번 보자. 수치체제의 정비, 전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수확량의 10분의 1 체크하자. 그리고 두 번째 점, 세종 땡땡 보이나요?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았나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하고 다펌 손실이라고 적자. 다펌 손실법. 다펌 손실법 자체는 좀 심오한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이 흐름을 설명하려고 이 개념을 가져왔어요. 다펌 손실법은 뭐냐면 원래 관리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관리가 풍흉에 따라서, 그치? 태민 아까 설명했지? 풍년, 흉년 합쳐서 풍흉이라고 한다고. 풍흉에 따라서, 그리고 토지가 흙이 어느 정도가 생산이 잘 되는 흙인지 그걸 토지의 비옥도라고 표현합니다.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풍흉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관리가 다르게 매기는 것을 다펌 손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관리가 제대로 세금을 거뒀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 했지? 수조권을 남용했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종대왕 시기에는 공법이란 제도를 실시해요. 공법이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 땡땡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별표 전분 6등법과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 징수하는 연분 9등법 별표. 자, 그리고 공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네요. 이 텍스트 뒤에 제 가로 열고 1결당 4에서 20도 징수 가로 닫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꼴 표시하고 공법 이렇게 적을까?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공법이라고 한다. 공법. 전분 6등법은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비옥도가 좋은 땅은 세금을 많이 걷고 비옥도가 낮은 땅은 세금을 조금 걷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다는 거야. 연분 9등법도 마찬가지예요. 풍흉에 따라서 어디는 뭐 가뭄이 오랫동안 왔어. 그럼 세금을 조금 걷고 어디는 계속 풍년이야. 그럼 세금을 계속 많이 걷는 거예요. 그렇게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매겼다. 아, 정말 똑똑했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영정법이라고 적었어요. 공법 화살표하고 영정법까지 적어볼까? 이 개념은 조선 후기에 실시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때 가서 설명할게요. 여기에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으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추지체제 첫 번째 조세에 대해서 같이 봤고 그 다음으로 공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납이 뭐냐면 어떤 지역에 특산품 있잖아요. 당진하면 뭐가 유명하죠? 뭐 쌀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성문 사과 이런 것도 유명하고 뭐 바지락 이런 것도 유명하죠. 네, 해산물도 유명하죠. 네, 그렇게 당진이 정말 유명한 특산물이 많은데 지역의 어떤 특산물, 다른 말로 토산물들을 거두는 것이 바로 공납이다. 조세는 수확량, 논이나 밭에서 나는 수확량을 거뒀고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품을 거뒀다. 다른 말로는 공물이라고도 해요. 네. 근데 이 공납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당진이잖아요. 당진. 예를 들어 당진에는 뭐라고 설명할까? 당진이라 하지 말자. 대전이라고 하자. 대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대전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납으로 물고기를 공납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낼 수 있나요?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기냐면 방납이라는 제도가 생겨요. 자, 우리 수능특강 같이 한번 보자. 수능특강 중간 부분 양괄호 3번에 16세기 수치체제의 문란 찾았나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공납 같이 볼게요. 곡물 징수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심화되었다. 방납의 폐단 밑줄 치고 별표. 자, 우리가 방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방납이 뭐냐면 예를 들어 대전에서 물고기를 납부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중개업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업이야. 박납이 직업이야.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물고기를 가져와서 대신 납부를 하는 겁니다.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박납업자들은 예를 들면 대전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박납의 폐단이다. 박납업자가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대신 내주는 것이 박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박납업자가 돈을 많이 거두게 되는 박납의 폐단이 생겼다. 자, 그리고 화살표 계속 볼까요? 이 유성룡 등이 수미법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자, 수미법이 뭔지 선생님 같이 한번 필기 한번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말로 할 테니까 한번 천천히 말할 테니까 필기해보자. 수미법 밑줄 치고 적을게요. 모든 공납을 쌀로 거두는 것. 쉼표. 다시. 모든 공납을 쌀로 거두는 것. 오케이. 그리고 쉼표. 외란. 임진왜란을 말해요. 임진왜란 때 일시적으로 시행. 오래 못합니다. 한 1년 정도 실시하고 폐지가 돼요. 자, 수미법 실시 주장. 수미법이 뭐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공납을 쌀로 거두는 거야. 임진왜란 때 잠깐 실시를 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지나면 수미법의 업그레이드 버전 대동법을 실시해요. 대동법. 광해군 때. 그 대동법 또한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납에 있어서 문제가 박납의 폐단 말고 또 있었어. 한번 필기해볼까? 자, 공납이라고 하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상공이라고 합니다. 한번 공납 빈 곳에 공납의 종류 땡땡 해가지고 필기할게요. 첫째, 상공. 둘째, 그리고 별공. 셋째, 진상이라고 있었어. 진상. 자, 상공은 그냥 꾸준히 걷는 공납을 상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거두는 공납이 바로 상공이다. 그리고 별공은 그 주기적으로 거두는 상공이 부족할 때 특별하게 거두는 곳이 바로 별공이다. 상공의 부족분을 예를 들어 어떤 고을에 일정 부분의 공납이 필요하다고 중앙조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을에서 이제 상공을 했어. 공납을 냈어. 근데 그게 부족한 거야. 부족해서 너네 고을에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더 내 라고 하는 게 별공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진상은 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거두는 공납이 바로 진상이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2개가 문제였던 거야. 이 2개가 문제였던 거야. 꾸준히 공납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특히 별공이 문제였어. 별공을 과다하게 거둠으로써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게 돼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곡물징수 과정에서 박납의 폐단 심화됐다라는 내용 있죠? 박납의 폐단을 동그라미 1이라고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2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별공 과다 징수 이렇게 적자. 별공을 과다로 징수했다. 이해됐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이 뭐냐면 일하는 것이 역이에요. 일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수능특강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위에 표로 올라가자. 군역과 요역이 있다. 군역 같이 보자. 군사로 동원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군역이다. 지금 성인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쵸? 이때도 군대를 갑니다. 16세 이상에서 60세 이하 미만의 남자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거를 군역이라고 해요. 군역. 근데 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돈을 내면은
돈을 내면 군대를 안 가도 됐어. 이게 그 말이에요. 군사로 동원되거나 만 16세에서 만 60세 미만 군사로 동원되거나 가지 않아도 돈을 내는 것,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바로 군역이다. 자, 요역이 뭐냐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것, 국가 차원에서 뭐 저수지를 만들겠다, 아니면 성을 쌓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요역이라고 합니다. 요역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건 필기하지 않을게요. 이때 당시에 토지를 세는 단위를 결이라고 했어요. 토지 한 결, 두 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몇 평 이러잖아. 이때는 결이라는 그 단위가 있었는데 8결 정도에 해당하는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8결에 해당하는 무리마다 한 명씩 요역이 같다고 해요. 그거를 8결작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볼까? 직역이라고 있었어. 직역. 군역, 요역, 뒤에 컴마, 직역. 직역이 뭐냐면 관청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직역이다. 고을에서 이제 수령, 사또가 자 여기 좀 이 창고에 있는 일들을 좀 절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와서 일하게 하는 것이 직역이다. 이해됐나요?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군역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군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립과 반군수포가 성행하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립과 반군수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날개 부분에 대립, 반군수포 찾았나요? 48페이지 옆구리. 날개 부분에 대립과 반군수포. 자, 키워드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대립은 군역을 부담해야 될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영화 중에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정재 씨가 나와서 배우를 하는 건데, 시간이 되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자,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대립군들한테 돈을 줘서 그 대립군들이 대신 군대를 가는 거야. 그리고 반군수포 중간에 네 번째 줄부터 보자. 반군수포는 관청이나 군역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불법으로 군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관청이나 군대에서 따로 돈을 받고서 군역을 면제시켜 주는 게 반군수포다.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해됐나요? 우리 조세, 공납, 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같이 한번 보았어요. 자, 다음으로 조선 전기의 산업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까?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산업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농업, 수공업, 그 다음에 상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농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신진사대부, 급진개혁파가 세운 나라잖아요. 신진사대부는 어떤 학문을 중요시 여겼나요? 네, 맞습니다. 성리학을 중요시 여겼어요. 성리학에서는 농업을 정말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 전기에 농업을 매우 중요시했다. 어떻게 중요시했는지, 자, 수능 특강 조선 전기의 산업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농본주의 정책, 농본주의 밑줄 치자. 농본주의. 농업을 본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본이 근본할 때 본자거든. 농업을 중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농업을 근본으로 삼는다. 민생 안정을 위해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중시했는지 한번 위에다 필기해볼까? 첫째, 연작상경을 했다. 연작상경.
자, 고려시대 때 여러분 사회경제 부분에서 배웠나요? 시비법이라고 배웠나요? 네, 비료를 주는 거를 이제 시비법이라고 하는데, 시비법을 함으로써 원래 농업이라고 하면 2해 수확을 하면 다음해에는 이제 토지를 진정시키는 휴경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시비법이 도입되고 나서 매해 계속 연속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 연작상경이 되겠다. 자, 연작상경은 연속으로 그 다음에도 계속 수확을 하는 것을 연작상경이라고 한다. 자, 개간을 장려하였다 필기할게요. 개간을 장려하였다. 개간. 예를 들어 이제 논밭이 아니라 어떤 황무지,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그런 황무지들을 고쳐가지고 논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개간한다고 표현을 해요. 개간을 장려하였다. 다시 설명할게요. 황무지를 논과 밭으로 바꾸는 것,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개간이다. 자, 셋째, 농업기술을 드높였다. 농업기술을 올렸다. 이것도 필기할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할게요. 농업기술을 어떻게 올렸냐면, 예를 들면 이것도 필기하자. 농업기술 올렸다 땡땡. 농서를 보급했다. 농서 보급.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직설이라고 쓸까? 안 보이나?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쓰여진 농서예요. 농업의 기술이 담겨져 있는 서적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농업의 기술력이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수확량도 많아졌겠지? 연작상경을 하고, 그리고 개간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 또한 상상이 되면 수확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농업을 중시했던 나라였다. 농본주의. 다른 말로는, 농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돼요. 중농억상.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억제한다. 중농억상,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무본억말, 무본억말, 이런 표현도 다 같은 표현이에요. 무본억말은 뭐냐면, 무자는 힘쓸 무자를 말해요. 힘쓸 무. 본은 여기 말하는 농업을 본으로 삼는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 본은 농업을 말해요. 그래서 농업에 힘쓰고 억제한다. 우리 이 말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상업을 말자는 좀 아래로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당시에 상업을 말업이라고 했어. 말업. 그래서 농업을 중요시하는 무본, 그리고 말업을 억제한다. 억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중농억상, 무본억말, 농본주의. 비슷한 말이다. 중요한 건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 그 다음으로 수공업 보겠습니다. 수공업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수공업은 그냥 이렇게만 쓰자. 이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어. 관영수공업. 수능 특강 같이 보자. 동그라미 2번 수공업. 관청에서 소송된 장인을 동원하여 물품을 제작하는 관영수공업 밑줄. 관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 장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수공업을 했다. 자, 그럼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했을까? 나라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수공업이 유행합니다. 그거를 민간수공업이라고 해요.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 조선 후기에는 민간수공업이라고 한다. 자, 다음으로 상업 보겠습니다. 상업. 자, 시전하고 장시가 있네요. 장시.
먼저 시전 보겠습니다. 시전. 수도 한성에 설치된 상점을 말해요. 수도 한양의 종로에서 한 남대문 지점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을 시전이라고 한다. 시전. 수도에 있는 거다. 그리고 밑에 장시 보이나요? 네. 장시는 지방에 있는 하나의 소규모 시장들을 말해요. 이때 뭐 수확을 한 농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부라든가 이런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메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곳, 그것이 바로 장시다. 장시. 자, 장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일부 지방에 등장하였고, 그리고 16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복습 한번 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제도로는 과전법을 실시했다. 과전법을 실시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 토지를 세습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휠량전의 명목으로 세습했다. 그리고 공신전을 자꾸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당황했나봐. 나누어질 토지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했다.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덜 나눠줬냐? 전직관리 아웃! 현직관리한테만 토지를 지급했다. 그리고 수신전, 휠량전 아웃! 폐지했다. 자, 그런데 수조권을 가진 관리들이 그거를 남용하기 시작했다. 풍용에 따라서 수확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 이거 왜 안 내? 걷어. 그리고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너 많이 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관청 차원에서 세금을 걷는 관수관급제를 성종 때 실시했다. 그러면서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 제도가 소멸되었다. 그러면서 소유권과 경작권으로 나뉘게 되는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돼 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수치체제의 크게 세 가지: 조세, 공납, 여. 조세 먼저 보자. 조세는 수확량의 10%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 수조권자가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둘지 풍용과 비옥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다펌손실법 배웠었고, 근데 수조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폐단이 생겼지.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공법이라는 걸 실시했어요. 전분 6등법, 염분 9등법 같이 배웠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영정법이 있는데 그때 가서 배우자.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품, 토산품을 걷는 것을 공납이라고 한다. 자, 크게 상공, 별공, 진상이 있는데, 상공은 뭐 평상시에 원래 내는 그런 공납을 상공이라고 하고, 별공을 많이 거두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상공이 부족할 때마다 걷는 것이 별공이라고 했지. 진상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특별하게 거두는 공납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공납의 문제점 하나 더 있었어. 중요한 거야 이건. 박납에 폐단이 있었지. 대전에서 물고기를 공납하래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박납업자한테 시켜가지고 돈을 준 다음에 물고기를 다른 데서 구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해요. 공납을 대신 내는 거야. 그런데 박납업자가 돈을 많이 벌려고 자기 아니면 이 사람들 공납 못하니까 돈을 더 걷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박납의 폐단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역도 배웠어요. 역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네. 군역, 요역, 직역이 있다. 군역은 군대 가는 거다. 16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자가 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군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 맞습니다. 나 군대 가기 싫어. 대신 가줘 라고 하는 게 대립이다. 돈 줄 테니까 군대 대신 가줘. 그리고 관청이나 그리고 군영에다가 따로 돈을 내서 군역을 면제받는 것. 방군수포라고 얘기했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요역은 뭐라고 했지? 맞아요.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직역은 뭐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관청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역이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농업, 수공업, 상업. 맞죠?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은 조선 전기, 조선시대는 농업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노력들을 했냐? 시비법이 도입되면서 연작상경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으로 개간을 많이 하면서 논이나 밭을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서를 보급했다. 대표적인 농서? 맞습니다. 농사직설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공업 쌤이 하나만 기억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장인들을 모집해서 일하게 하는 관영수공업. 조선 후기에는 민간수공업. 오케이. 상업은 자, 수도를 중심으로 만든 시장, 바로 시전 배웠었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일부 지방에 형성됐다가 전국적으로 나중에 확대되는 장시가 있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조선 전기의 경제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좀 어려웠죠? 네, 선생님도 수업하기가,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수업하기 좀 어려웠는데, 네, 잘 이해됐겠죠? 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